김윤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윤경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 우리 모두가 아주 참담한 시간을 보내게 하고 있습니다. 섣부르게 희망을 줄 수도 또 섣부르게 절망을 줄 수도 없는 순간이고요. 이 재난을 말과 글로 보도하는 기자, 언론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반성과 또 성찰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작년에 인기를 끌었던 미국 드라마 뉴스룸에서 앵커 윌 맥어보이가 던진 말입니다. 미국 구석구석의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면서 그걸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언론이 그리고 저널리즘이 바로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이런 크나큰 희생이 있어야 비로소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생각하고 또 앞으로를 모색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참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함께 죄송해야 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도 허둥대고 있는 정부나 또 이런 기회를 악의적으로 사용하려는 분들께 제발 지금은 그러지 마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입니다. 월요일 2부는 자격증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알아보겠고요. 3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추정을 해보는 사고 원인, 그리고 선장과 선원들의 잘못된 대처, 해운협회의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장중에 한 마이너스 10포인트 정도까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네. 결국 장 막판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형주들이 약간 돌리면서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그래 1999.22로 끝났고요. 코스닥도 1.95포인트 정도 빠져서 0.34%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 기준으로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기관 쪽에서 한 1,2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지수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전반적으로 2,000선에 대한 부담감이 아직까지 좀 작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2차선에서 자꾸 좀 멀어지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네. 이런 추세가 계속 될까요? 사실 2,000선에서 멀어진다기보다는 네. 2,000선에서 공방이 벌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보통 2,000선에서 지금 펀드 환매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 환매 가장 밀집한 지수대가 1950에서 2050선 정도 됩니다. 보통 펀드 가입 기간 2년, 3년 정도 잡았을 때 2011년에서 2013년 사이에 투자한 투자가들이 보통 1,800에서 1,900포인트 정도에서 가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한 10% 정도의 펀드 수익률을 감안해 놓고 본다면 보통 한 2,050포인트 정도가 되게 되면 매물 압박 좀 심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전에서 이미 이렇게 이제 거래가 된다는 자체는 오히려 상승이 된다고 친다면 이제는 펀드 환매 자체가 지수의 발목을 잡기는 좀 어려운 자리에 들어왔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작년 12월에 13.500억까지 고객 예탁금이 줄었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2월 중순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해서 4월 15일 기준으로 15조 5천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인 투자 심리의 척도가 고객 예탁금이라고 봤을 경우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고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부정적으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해석이시거든요. 예, 네.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그런 위험 회피하기 위한 그 자금, 단기 자금 관리를 하는 게 MMF라고 있습니다. 네. 머니마켓 펀드라고 있는데 이게 3월 중순에 83조까지 늘어났었어요. 근데 이게 4월달 들어오면 74조 원으로 한 9조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좀 위험 상품, 좀 위험을 테이킹하는 쪽으로 좀 움직이는 그 모습 좀 보인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근데 또 우리 주위를 둘러싼 그
어떤 지정학적인 악재라든가 아니면 뭐 글로벌리한 악재들 자체가 조금씩 소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좀 크게 반등을 할 만한 그런 계기가 앞으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뭐 조금씩 이렇게 좀 갈 것이라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는 낙관적인 근거는 이렇게 자금 들어오는 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예.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실적인데 지금 이번 주에 대표적인 기업들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요. 네. 중요한 건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면 많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난 4, 4분기에 워낙 우리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워낙 기대치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가지고는 오히려 그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맞는, 즉 시장 컨센서스에 맞는 정도만 이익이 난다면 오히려 더 서프라이징하게 보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봐가지고는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지난주 발표된 LG화학이라든가 시장 컨센서스를 웃도는 어떤 그런 실적을 지금 내비치고 있고 내비칠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를 보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한 가지가 이제 우리 시장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건 사실은 미국의 성장주들입니다. 네. 그냥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아마존이라든가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올해부터 드디어 이제 실적 발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이들이 어떤 실적을 내놓느냐가 약간은 우리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동안 좀 디커플링하게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미국은 많이 올라갈 때 우린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심각한 영향을 줄 거라고 보기보다는 그게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뭐 나쁘게 나와도 별반 크게 영향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어떤 기업들이 좀 눈에 띄죠? 뭐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단 현대차가 24일 날 네.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25일 날이 현대모비스하고 기아차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24일 날은 SK 하이닉스도 일단 나오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그러면은 그들 기업들의 좀 실적을 확인하기까지는 조금은 뭐랄까요, 애를 태우는 모습도 나타날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약간은 그걸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아직 워낙 지난 1, 4분기 동안 안 좋았었고 주가 자체가요. 그다음에 많이 실적 때문에 많이 고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좀 실적으로 따져보자라는 어떤 그런 심리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 전체로 보면은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오늘도 보면 한 2조 정도, 네. 그다음에 코스닥이 한 3조 3천억 정도. 오늘 코스닥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물량을 네. 잘못 본 것 같네요. 전반적으로 봐가지고는 지금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네. 지금 보통 지금 4조 원대 밑에서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거래가 활성화되려고 친다면 최소 5조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네. 인식이 많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거래 대금 많이 적은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의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경제 뉴스보다는 다른 뉴스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때이긴 한데요. 네. 그래도 또 중요한 뉴스들이 많이 있죠. 네. 예. 그리고 지난달 보니까 전월세 거래가 증가했다. 뭐 이런 소식도 네, 있네요. 맞습니다. 전월세 거래 중에서도 이제 특히 월세 거래가 네. 많이 드러나고 있는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 시스템 통계를 보면은 3월의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이 총 14만 2천 한 300건. 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가 증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3월 같은 경우는 신학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또 이제 봄철 결혼 수요 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네. 근데 좀
주목할 거는 전세 자체는 줄었고요. 네. 1.2% 정도가 감소했고 월세 거래량이 10.7%가 증가를 했습니다. 월세는 두 자릿수로 늘어난 거죠. 전세 줄고. 그러니까 물론 전체 임대 수요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그 중에서도 전세는 줄고 월세 거래가 늘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이 주택 임대 시장이 점차 이제는 월세 중심으로 바뀌어 나가는 그런 추세를 뚜렷하게 읽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기존의 전세를 월세를 거기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제 집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저금리가 굉장히 지금 오래 지속되고 그렇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고령화 뭐 특히 이런 거랑 맞물려 가지고 매달 안정적으로 수입이 생기는 월세를 확실히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전세를 놔서 이제 목돈을 갖고 그 목돈으로 뭐 집을 하나 뭐 빚을 일으켜서 뭐 또 산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패턴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고 그보다는 주택 임대를 하나의 그냥 뭐 안정적인 소득수단으로 간주를 해서 네.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주거 형태가 불안정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근데 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전세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임대제도거든요. 그렇죠. 예, 예. 대부분 나라들이 월세 형태를 유지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외국에 있는 월세하고는 좀 다른 게 통상 외국의 월세는 뭐 적게는 한두 달치 정도, 한 네. 2, 3개월치 정도만 미리 이제 예치를 해놓고 그냥 매달 꼬박꼬박 그 임대료를 내는 형식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형태는 아니고 일종의 엄밀히 말하면 뭐 반전세 반월세 개념이죠. 네. 상당한 정도의 보증금을 넣어놓고 또 매달 일정씩을 내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뭐랄까요 이 전세 시장으로 월세 시장으로의 전환도 100% 외국과 같은 월세 형태는 아직은 아닌 형태로 가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네. 어쨌든 월세는 늘고 있고 또 월세를 이제 주는 그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세원으로서 발굴도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게 글쎄요 좀 긍정적인 경제 좀 효과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소득이 임대차 소득으로 네. 이게 노출이 되려면은 세입자가 뭐 월세 소득공제라든가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걸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세입자하고 이 집주인 관계가 그런 노출을 굉장히 꺼리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대소득이 제대로 세원으로 포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여러모로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요. 굉장히 격변하고 있는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있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정말 아베노믹스가 효과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게 들어지잖아요. 예로 무역 적자 더 늘어났어요. 예, 좀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네. 대목인데 이 아베노믹스 아베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뭐 대내적으로는 무제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고 네. 환율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엔화 가치를 굉장히 빠르게 절하를 시켰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면은 환율이 절하가 된다.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무역 수지가 개선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일본은 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 적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3월에도 1조 4천억 엔 이상의 적자가 났고요. 네. 이거는 시장 전망치보다도 뭐 한 4천억 엔 정도 많고 전월에 8천억 엔에 비하면 뭐 한 두 배 가까이 적자가 불어나고 있는 건데 지금 21개월 연속 무역 적자입니다. 꽤 오랫동안이네요. 근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 수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1.8%밖에 늘질 않았습니다. 근데 수입은 무려 18.1%나 증가를 하게 된 건데요. 수출이 엔화가 많이 절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수출이 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생산시설을 해외에 두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에 굉장히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수출이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수입 쪽을 보면은 일본 경기가 어쨌든 조금씩 살아나고 하면서 이 에너지 수입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네.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서 환율이 높아지니까 이건 고스란히 적자의 증가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거기다가 이제 소비재 쪽에서 보면은 4월부터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소비 수요가 3월 달에 굉장히 집중이 됐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소비재 수입 수요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결국 엔저가 의도했던 무역 수지 흑자보다는 오히려 무역 수지 적자 쪽으로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도 괜찮다. 돈 더 찍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정말 이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도 교과서 같지 않아서 정말 어떻게 될지 좀 두렵기도 하고 그렇죠. 예, 네. 우려도 되는 측면이 있네요. 네. 전국의 직장인 평균 연봉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네요. 이게 제일 직장인, 그러니까 상장사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사, 전국에 있는 상장사 1,700여 개를 대상으로 본사 기준 소재지의 직원 급여를 보니까 네. 울산 소재에 있는 상장사들이 26개인데 여기 이 상장사 26개 상장 기업의 직원 평균 연봉이 6,800만 원.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울산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직장인 연봉이 제일 높은 점.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울산에 가면 워낙 큰 대형 사업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대중공업, 예. 현대차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예. SK 정유, 워낙 월급 많이 주는 큰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울산이 가장 연봉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조사가 됐고, 두 번째가 경기, 그다음에 경북, 오히려 서울이 직원 평균 연봉으로는 5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때는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울산에는 불황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3개 대형 조선소가 있는 거제 같은 경우도 대우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거제에도 불황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기업들이 있으면 그 지역 경제가 그만큼 같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하나의 방증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서울이 꽤 밀리네요. 이게 사람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상장사니까 큰 상장사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규모가 작은 네. 상장사들도 역시 서울에 많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치매 노인을 위한 장기 요양기관이 시범으로 운영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게 국가에서 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보건복지부가 내달부터 12월까지 주야간 보호시설 6곳, 또 노인요양시설 12곳,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6곳, 그래서 총 24개를 치매 대응형, 그러니까 치매 전용 노인 장기 요양기관으로 시범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지금 노인 요양시설을 가보면은 사실은 거기에는 이제 치매 노인분들도 계시고, 이 중풍 같은 네. 게 오신 노인분도 계시니까 여러 가지 유형의 여러 가지 증상을 그렇죠. 갖고 있는 노인분들이 네. 같이 살고 있다 보니까 치매에 대한 인지 기능이랄까 이런 거에 네. 대한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떤 물리적인 치료보다도 심리적인 치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치매 전용, 아마 이제 특히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될수록 네. 치매 노인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훨씬 1, 2인실 위주로 운영을 하고 또 치매 전문 교육을 받은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를 거둘 경우에 내년부터 이런 전용 요양시설을 더 늘려나가겠다고 복지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니까 주야간 보호시설도 있고 요양시설도 있고 네. 또 공동생활 가정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유형으로 해나가는데 사실 이 치매 부분은 잘만 대응을 하면 사실은 이건 치료는 어렵지만 속도는 많이 늦출 수 네.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우리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거칠 수밖에 없는 참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 단위에서로 해결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그거는 때문에 솔직히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시스템상으로 갖춰 나가는 것은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올해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해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
성공시는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자격증이 궁금하다. 이 시간 많이 기다리실 텐데 이번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YTN 라디오 상암시대 개막 특집 대국민 인터뷰 공모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YTN 라디오에서 대국민 인터뷰를 공모하고 있군요. 이와 관련해 1분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승엽 선수 나와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엽입니다. 근데 인터뷰는 기자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류중일 감독님이라든지 준혁이 형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 해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니까요. 1위에서 5위까지는 총 상금 500만 원과 선물도 있어요. 그럼 저도 응모해도 됩니까? 나는 저 배칠수 씨를 좀 만나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쯤에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누구나 인터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선정되면 상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요. 1분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의사항은 홈페이지 팝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2, 3, 4 show me what you got.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YTN 라디오의 앱 예스가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가우디를 만나러 가는 길에서,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각자 다른 길 위에서 사람들은 같은 말을 합니다. 인생의 한 번은 스페인에 가보라고 말이죠. 당신의 유럽은 어디였나요? 지금까지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이었습니다.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김윤경의 생생경제. 자격증이 궁금하다 시간입니다. 취업이 점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을 따놓겠다 이런 그 수요와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에 저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자격증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자격증, 보육교사 자격증인데 특히나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아이를 돌보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육교사 자격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일하는 엄마 입장에서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한국보육교직원 총연합회 배창경 공동대표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맞벌이 부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이나 어떤 보육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이 보육 분야에 대한 직업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보육교사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나요? 문자 그대로 네, 아이를 보육하고 보호하고 교육하는 일이고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건강한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계시는 그런 교사분들과는 조금 다른 개념인 건가요? 아니, 똑같은 교사인데 네, 연령이 낮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아이들을 케어하고 예, 또 적정한 시기에 맞게 교육하는 그런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과 그 아이들의 발달차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게 맞는 그런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보육교사가 그 보육을 하는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나이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은 네, 이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조금 바뀌긴 했어도 0세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해서 네, 취학전 아동을 포함하고 예, 또 보육이라 그러면은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사실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네. 예, 그래서 방과 후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방과 후 선생님도 이런 보육교사에 속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평생 직장으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예. 몇 년 사이 시험 응시자가 어느 정도나 늘어났나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누가 외부에서 물어보면 네. 이제 보육교사가 한국에 얼마 정도 됐냐 물어보면은 제가 그 통계에 의해서 한 70만 명 이상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 네. 작년 2013년 12월 기준으로 119만 명 정도 보육교사 자격이 발급이 되었습니다. 119만 상당히, 명이요? 네. 예. 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이렇게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119만 명이면은 이게 제가 좀 굉장히 좀 거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육 수요에 맞는 정도의 인원인가요? 아니면은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건가요? 지금 보육의 수요에 비해서 이 교사가 넘쳐나죠, 오히려. 네. 그렇군요. 네, 자격증을 그러면은 따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뭐 응시 자격에 뭐 연령 제한이 있다든지 전공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뭐 연령이나 성별에 제한은 없고요. 네. 일단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있어야 기본적인 이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자격이 이제 되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면은 응시할 수 있다. 예. 예. 그러면은 나이대는 또 뭐 너무 많거나 그래도 제한이 되지 않나요? 어떤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노후에도 네. 또 의미 있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손자 같은 아이들을 돌볼 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자격증 시험은 필기 시험을 보고 뭐 실기나 면접 시험을 보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보육교사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시험이 치러지게 되나요? 시험이라기보다 네. 국가 자격증이긴 하지만은 국가고시를 보진 않습니다. 네. 그 대학이나 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보육교사 기관 같은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정한 학점을 이수하고 시간을 이수하면 네. 자격이 이제 주어집니다. 일정한 시간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조금 대학하고 대학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이 좀 다른데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보육교사 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1135시간을 이수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25과목 학점으로 치면 65학점이 되겠습니다. 네. 거기에는 실습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개정된 그 대학에서의 그 학점을 이수해야 될 게 이전에는 그 35학점까지면 12과목이 되었었는데 최근 올해 이제 들어서 3월달부터는 17과목 네. 50일 이상을 이수해야 일단은 자격증이 발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과목들을 듣는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시간, 그래서 합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말씀드린 대로 네. 그 보육교사 교육원 같은 경우에 최소 1년 과정을 거쳐야 자격증 1년 가량. 상급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이게 이제 사입으로 뭐 이렇게 공부한다고 하시는데 네. 실적으로는 장담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창간 실습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해야 되는데 네. 혼자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적으로는 담보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시기로 이제 실기나 면접 그쪽에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예. 실기는 어떤 식으로 치러지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가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지는 않아요. 네. 학점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 보육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과목도 있고 네. 직접 4주 정도 160시간 정도 그것을 실습을 해야 자격증이 발급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육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직접 해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어떤 곳들에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어린이집 교사로 네.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학에서나 또는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추가 네. 과목을 입수하면 예. 건강가정사 들도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네. 또 다른 과목을 좀 더 입수하면 특수교사 관련된 일도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정부 관련된 그런 복지 관련 업무도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보육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출퇴근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될까요? 출퇴근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금 대한민국 보육교사들 같은 경우에 네.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예, 교원의 신분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보건복지부에 관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일단 근로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이고요. 네. 또 그밖에 관련된 그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기관 하에 이런 것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이 보육 상황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네.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 문자로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휴대폰 번호 뒷자리를 8072 쓰시는 분인데요. 보육교사 처우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하던데 말씀만 들어보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해서 아는 분이 보육교사인데 시간의 근무는 물론이고 연봉도 한 2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요. 라고 문의를 하셨어요. 예. 예.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호봉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네. 또 서울형이라든지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 호봉제가 적용이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네. 사실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보육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 보육이 비영리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리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기 때문에 네. 문제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좀 이 아이를 좋아하는 마음, 내가 정말 그 사명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준비할 때 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될 점, 각오를 해야 될 점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노력에 비해서 그 수고에 비해서 사실상 좀 보호를 받는 것이 아직은 법의 보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법의 보호요.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단체가 많이 애를 썼지만은 네.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무상보육이지 않습니까? 예. 예, 무상보육이면은 당연히 교사들의 그 보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보호되고 교육되어지는데 당연히 교사가 그렇게 보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네. 환경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네. 초중등 학교는 사실상 교사들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를 받고 또 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네. 월급에 대해서는 이 보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보육 상황은 무상보육임에도 불구하고 보육 체제가 아직 개편되지 않고 네. 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창경 한국보육교직원 총연합회 공동대표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중국 소식 들어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포커스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실 것들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는요? 네, 오늘은 저 정가통신이라는 사자성어를 뽑아봤는데요. 전가통신이요? 예, 돈전자, 오를 가자, 통할 통자, 귀신 신자입니다. 네. 돈은 귀신과도 통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예. 무엇인지 할 수 있게 만드는 돈의 위력을 비유하는 말로 쓰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렇죠. 예, 중국의 그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엄격한 선발 시험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 소학교 그리고 중점 소학교 같은 명문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명문 학교에 들어가야지 또 명문 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소장님,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때도 시험을 다 치러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보다 아주 엄격한 선발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떨어지는 학생도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지 않으면 보통 학교로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을 네. 그 지난 2월 달부터 입학 시험 제도를 없앴습니다. 중국이. 네. 그래서 학군제를 도입했는데요. 이 때문에 명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군 좋은 집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곳의 그 가격이 최근 들어와서 한 평당 3천만 원을 넘는 집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졌네요. 예, 그리고 네. 한 평, 그러니까 저기 한 3평 정도 되는, 그러니까 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집 같은 경우를 중국말로 워쥐라고 그러는데요. 네. 달팽이 집만한 곳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5억 원 정도의 거래가 5억 된다고.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어린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라도 위장 전입을 불사하는 네. 우리나라판 그 파락군의 집값이 그 급등했듯이 중국의 예. 집값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갑갑해지는데, 그러면 실험 소학, 중점 소학, 이런 건 어떤 학교인가요? 아무래도 이쪽은 선생님들이 그 명문 학교 출신자들이 많고요. 네. 또 여기에 들어가야지만 명문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또 순차적으로 네. 명문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중국에서는 출세길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애들에 네. 대한 관리가 상당히 타이트하고요. 또한 그 교육 수준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아주 그 밀도 있게 가르친다고 네. 합니다. 그럼 이런 건 사립인가요? 네, 사립도 있고요. 네, 일반 공립도 있는데요. 네. 사립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 수준 수학이나 그다음에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제 친구들이 여기 다니는 아들들이 네. 있는데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회주의 국가인데 양극화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 집안의 자제들은 좋은 학교를 가게 마련이고 뭐 그렇지 않을까요? 네, 중국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죠. 부이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쪽에 그 접근이 가능한 그 부모를 가진 그 네.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공무원에 좀 더 빨리 그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남다른 사회적인 그 부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게요. 소황제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들이 여기에 속할까요? 네, 아무래도 베이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그 지방의 명문 호족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들 학생끼리 또 결혼하면서 정경 동맹이 여기서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네. 어린애에서부터 관시 제도가 이제 몸에 배는 그런 그 과정이 들어갑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될까? 그것도 상당히 좀 우려가 돼요. 네, 그 4월 초였죠. 그 중국에서 그 깜짝 놀라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초등학생들이 그 쓴 자기 그 소망에 담긴 글에서 고위 관리가 되는 것이 자기들이 그 꿈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고위 관리가 되면은 엄청난 돈을 모아서 미식가도 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돈을 많이 벌면은 네. 아무래도 고위 관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고위 관리가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지금 최근에 나왔던 석유방의 대표인 저윤강과 같이 네. 그 최소 15조 이상의 부정축제도 가능하고요. 네. 또 인민해방군의 중장 정도 되면은 압수한 그 부정부패 자금만 하더라도 트럭으로 4대분 정도에 달할 정도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압수한 게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패 관리가 되면은 모든 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배금주의가 지금 팽배한 그런 모습을 그 뚜렷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되고 싶어하는 게 고위 관리라는 거죠. 네, 고위 그리고- 관리가 되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내가 좀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질 수 있다. 어린애들뿐만 아니라요. 예. 중국 여성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1등 신랑감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다니거나 아니면 기업인이거나 연예인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공무원 중에서도 이권 기입을 통해서 부정 축세가 가능한 공무원들이 1등 신랑감이라 그럽니다. 네. 글쎄요, 이게 사회주의 국가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지금 근데 중국 경제는 여러 가지로 좀 아직까지는 우려가 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1분기 성장률 발표된 걸 보니까 그런 대로 괜찮게 나왔던 것 같고요. 네, 1분기 성장률은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네. 7.4%가 나왔는데요. 기존의 그 성장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노후 설비 폐기라든지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공장 조업 억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엔진 출력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네. 대신 소비 주도의 경제 전환도 특효약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정품 운동이라든지 절약 운동으로 인해서 고액 소비가 줄고 있고요. 또 사회 보장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가 또 쉽게 늘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그럽니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수출이 회복되는 5월달 이후부터 이제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는데요. 네. 살아나는 속도도 우리가 생각했던 U자형이라든지 V자형의 경기 회복이 아니라 완만한 L자형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 그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달팽이 집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워쥐? 예, 그게 뭐 5억 원씩이나 한다고 하는데 그런 걸 보면은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아직까지도 거품이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 주택 가격을 전월 대비 보면은 0.23% 상승하는 데 그쳤는데요. 네. 특히 이제 기존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도시수가 좀 더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3선, 4선 도시라고는 지방 도시들 보면은 윈조시라든지 우당장시 그리고 진화시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1% 전후로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기존 주택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도시에서는 집값 거품이 지금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은 최근 10년간 2번의 집값 변동이 있었는데요. 네. 이전까지는 집값 조정이 좀 짧았지만 앞으로는 뭐 재고 물량이라든지 부동산 개발 업체들의 신용 경색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재산 공개와 같은 여러 가지 그 악재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전처럼 짧게 부동산 시장이 조정 거치기보다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이들이 되고 싶다는 공무원의 재산이 공개가 되면은 좀 개혁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근데 재산 공개라는 게 네. 그 실질적으로 그 이권이 개입하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들 대상 재산 공개인데요. 이미 이런 부분들이 2, 3년 전서부터 이야기됐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 말고 다른 사람 차인의 명의로 다 돌려놨고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실제 검사에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그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저도 관심 있게 좀 지켜본 게 중국판 트위터죠. 신화 웨이보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어요. 첫날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알리바바, 정말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 이곳이 또 상장을 하게 되잖아요. 관심 있는 분들 많은데 일단 기업 소개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그 시장 점유율이 전자상거래에서 80% 정도 되는데요. 네. 중국이 인터넷 인구가 6억 명 정도에 달하기 때문에 미국의 인구 3억 명 보다도 2배나 많다 그럽니다. 이 때문에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무려 66%나 증가했고요. 순이익도 2배나 늘어났다 그럽니다.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네. 지급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MMM도 직접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안에서는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네. 알리바바는 그 홍콩 대신 미국 증시에 지금 상장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차등 의결권이죠. 황금주라가 불리는 자신의 그 지분율 10%를 가지고도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BAT라고 불리는 바이두, 네.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트위터, 구글, 네. 페이스처럼 상당히 그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상장된 뒤에는 그 연말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천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네. 페이스북에 버금가는 회사로 성장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를 BAT라고 묶어서 불리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종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올해 고객님은 전국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광대역 LTE가 다 됩니다. 올레가 아니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 최다 10만 광대역 LTE 기지국으로 지하철 모든 노선에서 다 되는 광대역 LTE 올레. KT와 S사 전국 서비스 중. 생생경제 2부 여기까지고요. 3부에서는 세월호 관련한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고 원인 좀 몇 가지로 추정을 해보고요. 선장과 선원들의 대처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해운협회의 근본적인 문제를 전문가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